이제 저도 어느 정도 독서 짬밥이 잤습니다. 이쯤 되니 나름대로 최악의 독서가 뭐고 최고의 독서가 뭔지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콘텐츠는 너진독이 만든 영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미 아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레벨은 총 3단계입니다. 니체의 비유와 똑같아요. 낙타, 사자, 아이의 3단계죠. 낙타처럼 순종하면서 읽는 건 1단계, 사자처럼 반항하면서 읽는 건 2단계, 아이처럼 창조하면서 읽는 건 3단계 독서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창조의 독서를 해야 합니다. 아이처럼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니체의 비유는 오해되기 쉽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오해되어 왔습니다. 하여 저는 조금 독특한 시점으로 3단계 비유를 다시 표현해볼까 합니다. 니체는요, 해당 3단계를 포켓몬 진화처럼 봤는데요, 저는 디지몬 진화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너무 마이너한 비유였죠. 좀 더 대중적인 비유를 들게요. 그냥 3단 서랍과 같습니다. 여러 의미로 3단 서랍과 같습니다. 여러분, 1단 서랍, 2단 서랍보다 무조건 3단 서랍이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단 서랍, 2단 서랍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삶에서 아주 유용하죠. 또한 한 칸짜리 2단 서랍은 없고 두 칸짜리 3단 서랍은 없습니다. 낙타, 사자, 아이는 필연적인 순서예요.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인생에서 이 순서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낙타처럼 제대로 순종해 본 적도 없으면서 사자처럼 제대로 반항해 본 적도 없으면서 다짜고짜 아이처럼 창조하겠다는 생각은 도둑놈 심보다, 스컬 그레이몬 심보다. 그리고요, 제가 상식을 좀 깨보겠습니다. 3단 서랍, 아이 서랍을 가진 사람도 열기 쉬운 맨 위칸, 순종 칸은 자주 열기 마련이고 열기 어려운 아래 칸, 창조 칸은 덜 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독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요, 아이처럼 읽는 사람 또한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는 태도로 독서합니다. 어감이 안 좋죠? 그래도 이만큼 명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은 처음 듣는 얘기에 순종하는 태도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뢰하는 태도로 혼신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독서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특정 상대의 말이 모두 비관적으로만 들린다면, 굳이 나와 다른 생각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믿으신다면 당신은 100% 사자의 탈을 쓴 낙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아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자처럼 읽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요즘 세상에는 사자의 탈을 쓴 병든 낙타가 더 많습니다. 병세가 심하면 심할수록 진짜 사자가 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스컬 그레이몬 같은 거죠. 이상한 비유는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반항과 비판은 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라는 글자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비관적 사고로 토해내죠. 아무튼 네가 틀렸을 거야 하는 태도로 팔짱을 끼고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요. 애석하게도 이렇게 읽는 사람은 좋은 내용도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실 듣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대부분 듣는 일조차 포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듣지도 않고 혐오를 하는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이런 건 사자가 아닙니다. 비판적 사고를 가져라, 항상 의심하라는 권위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낙타죠. 자기 주인에게 너무나 신실하게 복종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니체가 말하듯 원한과 복수심은 복종의 또 다른 행동 양식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낙타는 병든 낙타요, 절대로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자에 대응하는 단어는 반항입니다. 그러면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짓누르는 걸 두고 반항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건 괴롭힘이나 억압이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잘 모르는 가치관에 분노하는 걸 두고 반항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이건 복수심이나 원한이라고 부르죠. 니체가 언급했듯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저급한 감정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반항은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반항은 당신을 둘러싼 현실에 하는 행위입니다. 반항의 전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반항은 저급한 원한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반항은 여태까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세상과 가족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향한 자신이 걸어온 삶을 향한 반항이었습니다. 겪어본 적 없는 삶, 잘 모르는 생각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함부로 독설만 내뱉으려 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낙타의 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비판적 사고는 노예의 도덕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낙타 사자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미 끝마쳤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헤매실 분들을 위해 건방짐을 무릅쓰고 각 단계에 맞는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벨을 넘어서지 못했거나 미리 예습할 생각이 없으시거나 무언가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면 영상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내용을 잘 소화해내기만 한다면 독서를 넘어 인생이 바뀌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문학의 정답은 없다 하거나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대체로 옳습니다. 많은 의미에서 진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낳기도 하는 말이죠. 독서의 정답은 없다, 네가 해석하는 게 맞다는 말은 대개 3단계, I 단계에 도달한 사람을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고전 작품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말이죠. 그래요,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하지만요, 독서의 정답은 없어도 최선은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용을 왜곡시키는 건 바람직한 독서가 아닙니다. 독서는 기본적으로 듣는 대화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내 마음속으로 온전히 불러오는 게 전제돼야 하죠. 한번 예시를 봅시다. 저는 나무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비건이군요. 고기를 싫어하시는군요. 여러분은 이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는 문자 그대로 대답이란 걸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죠. 누군가는 할 수 있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B가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날개가 이상의 성욕을 담아낸 작품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거나 아들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강조하는 해석은 해석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건 앞선 예시처럼 그냥 정신병이에요. 정신착란의 증상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행위는요,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감이 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볼게요. 저자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없고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반박을 하든 감사를 하든 의견을 제대로 듣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날개는 이상의 연인 금홍에게 성욕을 분출하는 작품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들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하더라도 좋은 의도가 녹아든다면 얼마든지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반항의 전제입니다.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없다면 앞에서 서술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바로 뒤에 뻔히 나와도 그 어떤 의심도 못하기 마련이죠. 사자의 핵심은 반항입니다. 이 반항이야말로 진리의 기둥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순종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반항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항은 순종의 그림자거든요. 반항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예스 사이에서 당당하게 노를 외치는 것이 반항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에는 예스를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노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라 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요, 사실 그보다 저는 예스를 외치다가도 노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라 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라는 얘기죠. 비관하지 말고 비판하라는 얘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정신을 집중해도 구조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장, 두 장씩만 책을 읽거나 맥락 없이 한두 문장만 툭툭 떼어와서 독해를 하는 경우가 그렇죠. 꾸준히 읽는 습관이야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찔끔찔끔 읽어도 되는 책은 세상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한두 문장만 떼어오는 독해, 사실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방식, 최선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렇게만 읽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안 읽는 이만 못하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상황을 설명해주는 좋은 이론이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이죠. 언어게임 이론이 무엇이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썼던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글자 R이라고 해도요, 이 게임에선 궁극기로, 저 게임에선 귓속말로, 그 게임에선 재장전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렇게 같은 글자라도 쓰이는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한다는 것이 언어게임 이론의 축약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요, 글자는요, 특정 맥락 안에서 의미가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의미를 정확히 맞히는 분께 제 사랑을 드릴 테니 직접 한번 맞춰보시죠. 생각해 보셨죠? 정답은 바로 자기 포켓몬 엔트리에 물 포켓몬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방금 유튜브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뭐 정답을 맞힌 사람이 있을 리가 없겠죠? 저는 문맥 없이 문장만 덜렁 가지고 오는 짓을 왜 경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글자는 정말로 맥락 안에서 기능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맥락이라 하면요, 단순히 문장 앞 뒤의 맥락뿐만 아닙니다. 책 전체의 맥락, 쓰여진 사회의 맥락, 저자의 삶이라는 맥락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인 백무산 씨의 시 중에는 가만히 있으라 8시 49분에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무슨 뜻인가 싶죠?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노란 리본을 함께 본다면 어떨까요? 비로소 우리는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김덕규 교수의 77 이암수병은 귀하나라는 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목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시에서 나열되는 청년들의 이름을 함께 본다면, 10년 전에 보도되었던 뉴스를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면 비로소 우리는 문장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미래 후손들은 지금 제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머리로 어떻게든 이해하더라도 가슴으로 감동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글자나 문장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글자는 맥락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가 180도 달라지니까요. 언어는 게임이란 문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은 후기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기호이자 상징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게임이라는 문장만 덜렁 갖고 와서 비트겐슈타인을 설명하려고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는 게임처럼 즐기는 것이라는 설명이나 언어는 게임처럼 폭력적 쾌락 같은 설명으로 비트겐슈타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표지판만 달랑 들고 오면 수많은 운전 초보들이 3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구나 하고 대형 사고를 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언 모음집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책을 다 읽은 사람에게만 도움이 됩니다. 문장 단위로 끊어서 책을 읽는 행위는 얼마든지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한두 줄만 떼와서 당신에게 책을 설명하려 든다면 경계태세를 취하고 조심스럽게 들으십시오. 인류 최고의 현자들도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이비 교주들도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그러니 한두 문장씩 잘라서 가지고 오는 경우를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도 한두 문장씩 잘라서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 뻔뻔함, 악의는 끝이 없다. 교묘한 장난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아마도 구린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은 아이처럼 읽으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처럼 읽으라는 말은요, 네 마음대로 상상하고 네 마음 가는 대로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독서를 진짜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기쁜 일에는 웃고, 슬픈 일에는 울고, 놀랄 일에는 놀라고, 화날 일에는 화내면서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병든 낙타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러려니. 저는요, 이 그러려니야말로 낙타를 구분하는 발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사자나 아이가 되고 싶다면 그러려니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죽일 듯이 분노하십시오. 다만 그러려니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분명히 너도 앞에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라고 말하지 않았냐고요? 맞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대적 상황이나 맥락까지 통째로 왜곡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자를 하대하는 일, 노예를 때리는 일, 타인을 조롱하는 일,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일,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는 일, 이런 터무니없는 악은 인류에게 항상 악이었습니다. 인간은 30만 년 동안 0.1%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우유를 잘 소화하게 된 것뿐입니다. 정말 최소한 역사와 문명이 시작된 시점부터는 인간의 성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과거에는 여성이 차별받는 게 당연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적어도 그게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3500년 전 이집트에선
여성이 파라오의 자리에 올라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으며 이집트 백성들은 그녀를 위대한 파라오로 인정했습니다. 2300년 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국가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여성도 이상적인 통치자가 될 수 있다. 능력과 자질이 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책을 맡아야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장을 부디 곱씹어 주십시오. 여성은 모든 위대한 인간의 어머니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과거에는 전쟁이 당연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적어도 그게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2800년 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선 전쟁은 끝없는 슬픔을 낳는다고 하며 전쟁을 저주에 비유했습니다. 2400년 전 에우리피데스의 트로이의 여인들에선 전쟁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삼국지 장수들의 용맹함에 열광하면서도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쟁과 사륙은요, 어느 시대에서든 정말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과거에는 노예를 때리는 게 당연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적어도 그게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2300년 전 에픽테토스는 노예와 자유인의 구분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함을 강조했습니다. 2000년 전 세네카는 서간집에서 노예도 인간이며 그들도 친구처럼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예를 향한 폭력은 어느 시대에서든 비윤리적이고 찝찝한 행위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실 테니 제가 이 미묘한 간극을 제대로 설명해보죠. 가정 하나 해봅시다. 머지않은 미래에 고기보다 훨씬 싸고 맛있는 대체육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육식은 절대 악으로 규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요,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감옥에 잡혀가진 않습니다. 우리는요, 별다른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기를 맛있게 먹을 뿐입니다. 왜냐면 우리에겐 아직 고기보다 싸고 맛있는 대체육이 없으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고통과 감정을 느끼고 생각과 판단을 하는 똑똑한 생물들을 연간 800억 마리씩 대량 학살하는 행위를 선이라고 말하나요? 닭은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목이 썰리고 돼지는 6개월, 소는 2년 만에 죽습니다. 자연 수명이 20년인 이 똑똑한 동물들은 좁아터진 사육장에서 평생을 공포에 떨다가 아주 어린 나이에 고깃덩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녕 이 과정을 선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요, 고기가 제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기를 계속 먹을 겁니다. 저는 고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 같은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일을 두고 선이라고, 굿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도 도축이 딱히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래도 고기가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헛기침을 하고 그냥저냥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것 뿐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악으로 변질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요, 여자를 하대하는 일, 노예를 때리는 일, 타인을 조롱하는 일,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일, 원함과 복수심에 불타는 일, 이런 절대 악들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필요악 취급받으며 쉬쉬된 적은 있겠지만서도, 필요에 따라 반면교사로 활용된 적은 있겠지만서도 인류 역사상 절대 악이 선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절대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선이라고 믿는 경우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에겐 강렬한 본능이 있지만 그에 걸맞는 지성도 있습니다. 이건 당신만의 득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란 종의 득입니다. 여러분이 정녕 인간이라면 때로는 예스라고 말하며 귀 기울여 듣다가도 이상함을 느낀다면 고개를 갸웃하고 노라고 외쳐야 합니다. 혹여나 저자에 의해 의도된 장치, 숨겨진 장치는 아닌지, 저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읽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던 죽은 글을 지금 이 순간으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나 후대인들은 서양인이 유대인을 혐오한 이유보단 지금 한국인이 조선족을 혐오한 이유를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동인 서인이 나뉘어서 싸웠던 일보단 지금 좌파 우파가 나뉘어서 싸웠던 일을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피라미드를 쌓는 일보단 될지 말지 모르는 엑스포에 수천억을 쏟아붓는 일을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중세시대 농노보단 문제의식이 없는 대한민국 직장인을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노예를 향한 고대인의 혐오와 차별보다도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생긴 사람을 향한 현대인의 혐오와 차별을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울
어려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외국인이나 후대인들은 후자를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천천히 곱씹는 순간 그들이 그때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납득할 수 있고 그들이 보여준 역사와 결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요. 아이의 독서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장렬히 죽은 문장들을 지금 여기에서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금 부활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죽은 문장들이 생명을 얻는 순간 의미가 새로이 창조되며 독서는 비로소 완성되죠. 이제 여러분도 아이처럼 읽으라를 대강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다면 엥? 이거 왜 이래요? 하고 천진난만하게 노를 외치는 독서. 그러다가도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스를 외치는 독서. 세상이 말하는 모든 규범과 상식, 당신이 가진 모든 정답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되살려내는 독서.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던 형이상학적이고 뜬구름 잡고 비실용적이고 의미가 퇴색된 그 허망한 문장들을 지금 여기에 우리 삶에서 되살려내는 독서. 이것이 바로 아이처럼 읽으라의 참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편의 내용은 니체 책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내용을 니체의 도덕의 계보 그 자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니체의 철학이 그러하듯 이번 내용만은 모두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혜의 전쟁터에 나서는 용감한 소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암호 같은 비유들도 머지않아 반드시 풀어헤쳐질 겁니다. 그러니 투쟁을 준비하십시오. 짙은 안개가 가득한 어두운 땅에도 태양은 반드시 다시 떠오를 테니.